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즌 1의 최다 출연자셨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원연에서 공동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88회 방송에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모셨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자, 홍민 실장이 또 출연하셨던 방송에서 소개했던 좋은 북한 보도 그 기사를 쓴 분 오늘 모셨습니다. 연합뉴스의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효훈입니다. 네. 저희가 일전에 제2에서 김정은 위중설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어떻게 다뤘는지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그런데 나를 불러야지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애청자라고 하는 게 맞는가요? 네. 하여튼 애청자하고 그래서 즐겨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업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즐겨 보는데 그날은 또 특히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왔었던 북한 분야였고 더군다나 건강 이상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주제를 네. 다뤄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예.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거를 SNS에 조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즐겁게 오늘 방송하고 가볼까 합니다. 그날 네. 방송 내용이 좀 얕았나요? 뭐 얕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아니 그날 얕았어. 홍민 실장님도 계셨는데 그러면 홍민 실장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형편 없었어요. 자성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예. 하여튼 뭐 북한 전문가신데. 오늘 더 책임감이 이제 들고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바로 꼬리 내리시는데. 기자님은 그때 칭찬했었는데 야 이분은 또 너무 심하게 본인을 부각하기 위해서 공격하시네요.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최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긴장 관계에 있는 한반도 상황,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 조치는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16일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부터 모든 언론이 북한 관련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는 물론이고 다음 날 5대 일간지 일면에 보도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김원경 대표님, 언론사마다 이번 남북 갈등을 다루는 무게와 방향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다고 짚어주시겠어요? 이제부터 차근차근하게 그 방향이나 내용의 차이점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월 4일에 김여정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미 북한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었는데요.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스크랩 마스터에서 9대 일간지와 3대 경제지의 보도량이 어땠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북한으로 넣었을 때요. 6월 5일에서 6월 16일까지는 총 888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6월 17일에서 6월 24일까지는 1,202건의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폭파 이후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언론의 그 입장이 굉장히 큰 그런 입장이 나온 보도들도 있고요. 또 약간의 온도차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도량이 최근에 최고 핫 이슈가 이 북한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종편 방송을 보면요. 볼거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관객 저널리즘이라고나 할까요? 17일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55분 이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무한 반복 재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18일에 이제 불바다라는 단어가 북한 매체를 통해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선전 매체가 만든 시뮬레이션 서울 불바다 영상을 그 긴급 소환을 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장영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그 있는 상황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그 속에 투사시키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언급이 된 TV조선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들이 이 폭파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기는 폭약이 얼만큼 들어갔을 거야라는 보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은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굉장히 추측이 많이 담긴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보면 이 TV를 통해서 전달되는 때 보면 북한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그 과격한 모습의 영상을 이제 전혀 상관없는데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바다 발언이 있을 때, 이 언급이 있을 때 나온 그 서울 불바다 시뮬레이션 장면, 이것은 북한에서 2016년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핵실험을 하는 장면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핵실험 장면을 찍은 것도 아니고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핵폭발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CG로 만든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발언이 있을 때 이걸 같이 붙이면 사실은 이 TV를 보는 시청자나 아니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말 저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중요해서 보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폭파 이미지만 머릿속에 각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기자님 확실히 깊이가 있네요. 뭐 지금 얼마나 하셨다고 깊이를 논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7일자 TV조선 그 신통방통 진행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어떻게 증폭이 돼서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전쟁이 나기라도 할지언정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언론이 보여야 될 중요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서울 불바다 이미지를 계속 연속해서 이어보내줌으로써 결국 생성되는 건 공포 이미지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해석과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게다가 시각 매체를 가지고 있는 TV 보도 영상으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6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자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걸 긍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제목이 돼 있냐면 현실과 딴판인 북한 가르치는 교과서 정권 선전물 아닌가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과 자체를 우리나라 남북관계에서 긴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정권 성과니까 그거를 역사로 남기는 게 차라리 평화보다 전쟁이 낫다는 식의 논리를 이 사설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건 굉장히 긴 호흡 속에서 정파적 이익 관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 논설 자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프레임이 우선이다. 그리고 언론의 기본 요건인 공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해가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남북 갈등 불씨가 된 게 바로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지난 4일이죠. 북한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요. 우리 정부에 제재를 요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성토하는 군중 집회까지 열렸다고 알려졌는데 홍빈 실장님, 이 대북전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전단지란 자체가 일단 한국 전쟁 때부터 적 진제 뿌려지는 사실상 심리전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적대의 산물이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수준이냐를 판단하는 약간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확성기하고 전단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사태가 나면서 일종의 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북한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전단지 문제 가지고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소위 이제 북한에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묻는 질문보다는 그 전단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행태 자체만 뭐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대남 강경 전환을 위한 어떤 수단, 핑계거리, 뭐 불쏘시개 용도로 이거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는데 담화의 그 장문의 담화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 전단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단지라는 거는 북한 통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강도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아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과정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로 하지 않기로 하는 행동을 갖다가 어떻든 제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에도 10차례가 뿌려지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례가 뿌려진 건데 이게 바람을 잘 타지 못하면은 뭐 일단 DMZ 접경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륙의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되고 그 본다라는 것 자체는 뭐 주민들이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뭐 체제를 위반하는 행동을 바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거하는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인민보안성이라든가 뭐 총정찰국이라든가 보안사령부 이런 데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거를 하게 되면 이 권력기관들은 충성 경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걸 일단 상부에 계속 보고를 해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이 전단지가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통치상에 있는 지도자 입장이라든가 지도부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아래로부터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 올려오는 것을 어떻게든 민심에 대해서 좀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4.27 이후에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불만 표시를 북한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불만 표시의 내용에는 이 전단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체제의 아킬레스건,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선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전단지 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통치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2년 동안에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전단지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전단지 살포가 계속 있어왔던 거 아닙니까? 정영훈 기자님. 근데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면 이 4.27 불이행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일단은 4.27 판문점 선언을 불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북한의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유독 북한이 왜 더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래도 의료 체계가 조금 선진국들보다는 굉장히 낙후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국경을 폐쇄를 했습니다. 항구도 폐쇄를 했고 북중 간에 오가는 철도와 자동차의 통행도 완전히 봉쇄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아예
코로나19 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뭐 남포항에 무슨 선박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간다? 그럼 하역하고 나서 한 달간은 거기에 그냥 놔두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히 북한 당국의 예민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근에 북한에 이제 페트병을 보내고 전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부분 탈북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었던 게 북한은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들어가면 북한은 붕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코로나19를 보냈으면 한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의 사용하던 무슨 물건 그리고 뭐 타액 뭐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합니다라는 게 그 탈북민 네트워크에 잠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삭제된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게 올라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더욱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그런 걸 하고 나서 특히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그런 글이 올라오고 나서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포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민감한 상황인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군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 전단의 효용이나 이 전단을 제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이 그 토론을 이끌어내는 보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데 지금 우리 언론이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은 대북전단 자체보다는 대북전단으로 나온 북한의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반응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이나 분석을 내놓기보다는 그 반응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N번방 조주빈 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기자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에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었는데 굳이 우리 기자들이 그 나쁜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이번에 김여정의 담화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보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중앙일보가 문 사진에 담배꽁초 넣은 북, 통합당, 대한민국을 모독한 것이라는 기사에서 대남전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한 통합당 박진 의원의 말을 전했고요. 조선일보는 감히 우리 문프 얼굴에 문 지지자들 북에 부글부글이라는 기사에서 대남전단을 강하게 비난한 그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사들? 그런데 저는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여정의 지령을 받아 금지라고 하는 이걸 그 따옴표 딴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단체는 남한도 북한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정이라는 말 표현도 그렇고 그의 지령을 받아서 금지했다면서 굉장히 무정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언론이 이를 전혀 어떤 필터링 없이 그리고 여과 과정 없이 전달하는 게 문제고 그러므로 해서 더 갈등을 키운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저는 6월 21일자 조선일보 감히 우리 문프 얼굴에라는 그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파라는 명칭을 기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오히려 그 이미지를 편취해서 남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인들이. 하지만 언론사에서 글을 쓸 때에는 적어도 그 친여 성향 커뮤니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고 한편으로 퀄리티 페이퍼라면 이런 기준과 근거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없이 정체불명의 취재 대상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문파도 그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까지 한꺼번에 조롱하는 것 외에는 전혀 공익성을 발견할 수 없는 글들이 좀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저는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문이 우리의 합법과는 너무 달라서 굉장히
굉장히 돌직구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어떤 언론의 본능 그런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불쾌한 표현들을 그대로 이제 날것으로 계속 전달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도함으로써 강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 좀 약간 자극하는 이게 뭐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극을 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언론들이 대부분 답을 정해놓고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대북전단 제재를 위한 그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통합당에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그 통합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고요. 그냥 자신들의 워딩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비즈 6월 5일 보도에서 제목을 보면 통합당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참담할 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보도들이 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이 별칭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은 대북전단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통합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전단지 내용들을 좀 보면요. 좀 보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좀 왜곡된 정보들도 좀 담겨 있고 사실 좀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이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만약 한다라는 취지로 간다면은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지도자를 비난하는 과정에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출생이나 가계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정서적으로. 오히려 이제 체제의 어떤 측면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남측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체제의 우월성들을 좀 표현한 좀 은유적인 기술적 방법이 들어가면 그나마 모를까. 근데 상당히 이제 내용 자체도 보면은 좀 반감이 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측 주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반감이 살 만한 내용들이 많고 또 실제 이제 이 사생활이라는 내용들도 보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약간 뭐라 그러죠? 루머성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북측 한 주민이나 남측 사람이 봐도 과연 이것을 전단지로서 유용하다고 볼지 뭐 이런 부분도 생기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남측에 공개됐을 때의 그 젠더적인 관점 또 일종의 출생을 들먹이면서 출생을 가지고 뭔가 빌미를 잡는 이런 방식은 다들 이제 호응하기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용훈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쪽에서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과연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그분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될까? 지금 이제 대북전단을 날리시는 분들 쪽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서. 근데 표현의 자유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서는 굉장히 조잡한 형태의 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뭐 리설주나 뭐 이런 분의 얼굴을 같이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그래서 올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북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국제사회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뭔가 바깥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오히려 반감이 커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북쪽에서 날아오는 삐라를 주워서 경찰서에 파출소에 갖다 주면 연필도 주고 뭐 이런 걸 받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삐라를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뭔가 저런 선동에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더 가졌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저 삐라를 주워서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랑 하태경 의원, 김근식 교수가 설전을 벌인 거를 중앙, 조선, 세계일보가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다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얘기하기도 껄끄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중계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수준을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서 전혀 남북관계 문제가 없는 것, 관련이 없는 것들까지 가지고 오는데 소위 100년 역사를 가진 1등 신문까지 이런 어떤 인용을 통해서 따옴표를 통해서 인격 모독에 가까운 거의 인신 모독 수준의 그런 글들을 명예훼손 수준의 글들을 퍼다 나르는 게 언론이 자정 능력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게 저는 언론의 그런 품위이자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품위나 격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사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은 뭐든지 발생하면 다 인용하면 된다. 이게 대북 전단지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주 여파적으로 그렇게 파생적으로 생산된 다른 문제를 언론에 옮기는 것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게 좀 우리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자, 남북 관계도 변하고 있고 시간도 흘렀는데 대북 전단은 사실 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민 단체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 또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 도대체 뭔지 탈북민 단체 실상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쌀과 북한에 보내려고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후 를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 한 명은 꼬리가 돼요. 난리치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줄 알려주니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했는 거죠. 그때는 뭐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매일 그래야 한다고? 또 정부 요구인데 분위기가 뭐 판문점회담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 굳이 그 싸움 시킬 게 있어요? 그동안 많이 또 한 것도 있고 해서 나는 안 했습니다. 꼭 언론에다 내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 오면 싸우고 연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지죠. 유명해지고 돈 긁으려고 하는 거죠. 돈 긁으려고 하는 거죠. 김정은이 막 악마해가지고 욕한다 해서 그 부인 이설주를 홀딱 뺏겨가지고 네거티브에서 보낸다. 안 먹힙니다 이거. 보긴 보는데 썩어 빠진 부르주아 문화라는 게 이런 거로만 사상은 더 멀리 가는 거야. 미사이도 발로 할아버질 뻘되는 여기 경찰들하고 우리 뭐 이제 언론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짜 자극적인 거를 진짜로 자꾸 보도한 거예요. 북한을 가는 바람 아닌데 지금 난립니까? 왜 이런 공개적 장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극주의에 난립니까? 이런 질문이 없은 거예요. 그 조선일보 6월 9일자 사설은 이게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권 인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북전단이 결국 북한의 야만적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 정부 여당은 접경 지역 국민 안전을 핑계로 대지만 결국 북 정권 안정을 위해 우리 군을 동원하려는 것이다라는 독서를 썼는데요. 근데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접경 지역 국민 안전 이유로 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었죠. 그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군경찰이 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를 하자 그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국가의 재정 행위는 적법하다라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죠. 경찰과 직무집행법 5조 1항이나 민법 761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이제 적법하다고 본 건데 저는 당시에 이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인 거는 맞죠. 그런데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가해진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이런 합의, 그러니까는 대북전단, 대남전단, 이게 상호간에 막는 합의라는 게 남북한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고서도 상호비방 중단이라는 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91년에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이 안에도 상호비방 중단을 약속을 합니다. 그 상호비방 중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단, 그 당시에 특히 뭐 전단을 엄청 서로 상호간에 뿌리고 했으니까 전단, 그리고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도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전단 살포를 제한하자라는 합의를 남북한이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늘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이 내용이 특히나 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죠. 특히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걸 정부가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날려보내지 마 하면 절대 안 날려보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가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도 있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생명권, 우리 국민들의 안전권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해놓고도 우리 통일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탈북민 단체들이 하는 행위들을 막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해수부를 통해서 뭔가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사실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우리 정부는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곱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약속을 분명히 해서 우리는 안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느슨하게 대처하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지금 사실 고조된 거죠. 그렇죠. 예. 예, 홍민 실장님. 예, 그 사실 이제 4.27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했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들은 합의 이후에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남북한이 협의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치와 추진 체계들을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있는 소위 이제 이런 대북 전단 문제는 초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합의 차원에서라도 네. 점검을 하고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네.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과거 정부에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일종의 그 정부들의 어떤 반응들이 쭉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일부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회,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8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 정도의 경찰 제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전단지 자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 전단지에 대한 일종의 보도 태도도 달라지고 네. 완전 입장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의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또는 내지는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따라서 달라진 입장 이것을 일종의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런 합의를 했을 때 합의를 최대한 잘 점검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법적인 조치라든가 뭐 또 인권 차원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사실상 이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이 이중잣대를 공시적으로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통시적으로도 쓰고 있는데 문제적인 건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 안에 다 묶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논리적이고 무계획적인 것들을 다 싣고 있는데 이걸 고스란히 받아 쓰면서 이걸 또 언론사가 같이 표현의 자유라고 이런 부분에서 옹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대해서 재맥락화라던가 재구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게다가 북한의 대남 전단이나 대남 확성기는 판문점 선언을 깼다라고 또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측에서 보내는 건 표현의 자유고. 그러니까 이 이중잣대가 모든 면에서 이중잣대인 겁니다. 언론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이 갈등 국면이 오히려 확산되기를 원하고 더 확전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 어떤 위기 국면에 있어서 해결책을 언론에 제공하겠다 내지는 읽는 독법의 맥락을 제공하겠다. 그런 맥락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후원금 때문에 전단지를 보내는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북한에 뭐 몇 장을 보냈다 뭐 이런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써주면 그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과 보고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안 날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검증할 수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조선일보 6월 9일자 사설을 보면요. 탈북민 단체가 후원금 위에서 대북 전단 살포한다는 주장 자체가 일테면 우익 시민단체 억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확인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이고 몇 개를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우익 시민단체 억압한다고 분명히 그동안에 그 불만을 시민단체 내세울 겁니다. 네.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했던 분들입니까? 그러게요. 네. 그것도 안 맞잖아요. 네, 이중잣대입니다. 네. 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어떤 대북전단 살포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이제 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 출신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관점을 항상 취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시적으로 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표출이 되어 왔고 이 전단지는 아마 거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어떻든 이런 존재감 과시라는 것은 국익과는 달리 어떻든 그 단체의 이익에 몰두하는 지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뒤 이면에는 아마도 이런 후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여러 방법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남북 평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과연 그 본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요. 바람의 방향이에요. 언제 전단지를 뿌릴 것인가, 우리 쪽에서 언제 뿌릴 것인가, 북한에서 언제 뿌릴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 언론이 선택한 것은요. 바로 북서풍이 부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한경 같은 경우는 대남비라 도발, 북서풍 불어오는 바로 이날이 유력. 예, 남북한 전단 전쟁 바람은 누구 편일까? 예. 저도 사실은 언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금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죠. 근데 일단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기사를 쓰면 포탈에서 또 많이 읽혀요. 특히나 저게 저희도 뭐 저런 내용을 안 담지는 않았어요.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이제 뭐 북한이 언제 날릴까, 언제 뭐 할 것인가 쓰면서 북한이 할지 말지를 전망하는 기사를 쓰면서 저런 내용을 안 넣지는 않았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제목으로 뽑거나 해서 클릭수를 더 많이 올리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뭐 앞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 뭐 커트만 다운표만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뭐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사실은 신문을 종이로 사서 읽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흥미로운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 남북 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흥미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전단이라는 것. 물론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날려서는 안 된다라고 뭐 훈시하거나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단을 우리가 날리든 저쪽에서 날리든 그 자체는 한반도의 긴장을 자칫 고조시키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날라올 것인지 그래서 지금 방금 최욱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기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질을 수정이 벗어나는 필요하다라는 기사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대북
전단을 바라보는 언론의 이중잣대 남과 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온 4일이죠. 통일부가 법률 정비 등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는데 정부의 대응이 저자세라면서 일부 언론들이 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5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죠. 대북 저자세를 넘어서 굴종이라 비판받아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라고 짚었고요.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도 화들짝 놀라 무마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정권의 대북전단 조치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이 또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과거 거를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진짜 과거가 맞다. 그때는 맞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권 시기에 대북전단 이슈 보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수 언론들의 논조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 시 군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금은 옹호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대북전단 살포 부적절하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10월에도 전단 살포 문제로 총격전이 펼쳐진 후에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보수 언론이 자제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왜 이런 저자세를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합리적인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냥 무조건 강경만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영훈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당시 이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남북한 간의 위기가 고조됐을 때 우리 쪽의 안보실장과 북쪽의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2박 3일인가 회담을 해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긴장 고조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기로 그때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8.15 합의였나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언론들은 굉장히 잘했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적극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동일한 사건이 또 생겨서 우리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거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측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합의문을 만들었다.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보면 그 GP에서 북쪽에서 이제 총알이 날아와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었던 최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날아오는 걸 4발인가 날아왔는데 왜 더 많이 세게 대응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타들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나중에 유엔사에서 보고서를 낸 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부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사안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남북관계 사안을 볼 때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북 정책이라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대북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단 같은 경우에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떨지 않게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안전이
정권 혹은 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요소인가를 꼭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으로 따지면 야권이죠. 과거 정권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북 풍선 날리기는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정권에 따라서 이게 대북 이슈가 아닙니다. 대북 이슈이기도 하지만 결국 피부로 와닿는 언론 소비자들 국민에게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안전의 문제를 이렇게 프레임에 따라 다르게 읽는지 저는 한편으로는 총선 패배 이후 굉장히 보수 언론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이 아젠다 세팅에 실패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대북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 삼아서 또 한 번 이슈 메이킹을 하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만 매몰이 되어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다 아까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보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닌가가 아니고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2014년 10월 27일에 중앙일보 사설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보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막무가내식의 전단 살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자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맞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을, 탈북자 단체들을. 그런데 최근인 6월 11일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대북 전단 이후로 탈북민 비하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데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탈북자 중 많은 이가 대북 전단을 보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토로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효과 그러니까 이 전단지의 효과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까지 같은 신문에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매우 정파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정부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단독을 붙여서 인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특히 그 트럼프와의 회담은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했다거나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 한 라인이 작동을 안 한다고 고백했다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 대통령을 향한 볼턴 전 보좌관의 망언을 그대로 따와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들 보셨죠? 예. 예, 일단 그 볼턴 전 보좌관의 이번 회고록 그 뭐랄까요? 이제 북측에서는 그 뭐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그 회고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보면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이 제안했다라고 회고록에 쓰고 있어요. 사실 이때 사실은 볼턴은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리고 그 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백악관에 와서 특사단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뭐 나중에 들어서 알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죠. 근데 마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정의용이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끌려갔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고록을 읽을 때는 그 볼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북한 연구자이기도 한데 북한 연구자로서 회고록을 읽을 때는 회고록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가 쓴 글을 읽어야 어떤 게 진실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조금은 더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매파인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른바 불량 국가들에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거의 정권을 붕괴시켜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은 볼턴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는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감안하고 읽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볼턴 전 보좌관의 이 회고록은 물론 사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팩트가 틀린 것도 있지만 팩트가 서로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때 굉장히 왜곡하거나 굉장히 과장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민 실장님. 예. 네. 뭐 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존 볼턴 그 전 보좌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 매파죠. 그래서 어떤 그 외교적 관례에서도 어긋나지만 어떻든 그 사람이 갖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각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서 둬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황상 우리가 좀 참조를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 외교를 저자세나 한국 외교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기보다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을 갑자기 유보하고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취약이라는 강경 조치들을 지금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회고록이 그 지금 나오는 요 시기가 좀 맞물렸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북한이 보기에 한국에 대해 섭섭한 게 많았겠죠. 중재자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봤을 텐데 이 회고록에 등장하는 한국의 모습은 중재자 이상입니다. 상당히 촉진자이자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은 한국의 역할을 재고해야 돼요. 재평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 외교적 역량이 오히려 상당 부분 잘 발휘됐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체는 저자세라는 관점보다는 이 회고록이 갖는 객관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점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한 한국이 상당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같이 균형 있게 좀 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언론의 조급증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깊이 없는 단어 위주, 가령 뭐 조현병 이런 것들을 따옴표 쳐서 굉장히 강조한다던가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말하자면 선동형 기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려 570페이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언론사들과 기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언제나.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먼저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고 좀 더 일반적인 언론 소비자들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권한들을 되게 언론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탐사하고 진실 탐구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 위주로 선택해서 뿌려놓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렇게까지 성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570페이지 정말로 그렇게 단숨에 다 읽었습니까? 거꾸로 묻고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6월 20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매경 칼럼을 보면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개가 논조가 충돌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대한민국이 너무 혼자 앞서갔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이나 허위를 조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경 칼럼을 보자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거 아니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같은 왜 텍스트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느냐. 저는 언론이 자신한테 주어진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고 결국 뭐냐? 언론 소비자한테 대단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예전 같으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뭐 굴종, 저자세. 그래도 사실은 이런 그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좀 발전적인 양상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장영훈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재해석도 말씀을 하셨어요. 홍민 실장님이. 재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한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설이나 이런 한겨레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정말 우리 정부가 애썼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팩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회고록 나오고 나서 트럼프랑 볼턴 간의 상호 비방전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6월 20일자 한겨레를 보면은 한반도 긴장 속 트럼프 볼턴은 대북 외교 막장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제목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과 폭로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기본 관점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런 비평이 잘 없는 것이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구의 진술이냐. 그러니까 슈퍼 매판이 뭐 초강경 대북론자니 원래 이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원래 한반도 평화의 안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상호 검증이나 어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을 두고 그것이 100% 사실이란 전제하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미 한국과 북미 정상회담 때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이상한 사대주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객관성을 잃을까 봐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사안을 나 중심으로 볼까 봐. 근데 우리 언론들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볼턴의 눈의 시각으로 자꾸 이게 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아합니다. 의아하네요, 진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이죠. 김현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4번째 담화문 관련 보도에서도 언론의 취사 선택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원색적이고 아주 거친 막말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기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엮어서 강대강 대결 구도에 주목을 한 반면에 정작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하고 분석한 보도는 정말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관련 보도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선정적이고 이게 직설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담화는 또 굉장히 색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화제가 저는 될 수밖에 없었다. 보도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 지금 보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김여정 부부장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그런 어떤 모욕적인 발언들,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따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대통령이 당한 거지만 우리가 같이 모욕당한 것이다. 우리 국격이 훼손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그렇게 따옴표 쳐서 계속 옮길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언론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주 예전에 매우 거친 인터넷 방송에서 욕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욕? 네네. 예, 욕강.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재현이 됐어요. 6월 19일 중앙일보인데요. 김여정 욕의 5가지 공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뭐 미국을 향해서 막 퍼부은 북한 막말의 역사를 정리를 해놓고 그 공식을 또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가령 저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에게 달린 악플을 쫙 집대성해 놓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 이건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선 비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라고 예시 안 들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나쁠까 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악플은 하나도 여기에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장영훈 기자님, 예,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제작물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의 어떤 대북적 개심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현재 남북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워딩들, 말들이 굉장히 거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여느 담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친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거 거친 말들을 걷어내고 보면 결국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건 너무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찾아내줘야 결국은 문제 해법으로 다가가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북한이 약간 좀 멋쩍어졌겠어요. 아, 얘네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네 하면서 좀 그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꼼꼼히 보지 않을까. 밑줄 그어가면서 보겠죠. 네. 보고 나면 남쪽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했나 보네 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홍민 실장님. 예, 아마 이제 그 좋은 소재 같아요. 김여정 제2부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든 로얄 패밀리, 소위 이제 김씨 가게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얄 패밀리고 여성이고 2인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독설은 어떻든 간에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 독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경고를 했죠. 무례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 독설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담화 구조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장문인데 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전단지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제거 마련해라, 관계자를 처벌해라. 이 네 가지 문구로 요구 사항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합의를 해놓고서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설 자체에 주목한 것 이상으로 이 합의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뭘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이행에 관련돼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제재 문제도 걸리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그 합의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꼼꼼한 하나의 정책적 한번 복귀 이런 과정들을 아마 언론이 했다라면은 상당히 균형 잡힌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독설에 대한 비판만 그냥 가득한 기사보다는 좀 더 북한의 불만을 들여다보는 기사로 만약에 접근을 좀 했다라면 상당히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사실 색달랐습니다. 텍스트 비평을 워낙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행간과 맥락이 굉장히 기존의 어떤 담화문과 달랐는데 가령 이러한 말투 있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더 싫더라라는 어떤 이 어미는 제가 조선시대 내간체 서강문을 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뭐냐면 상당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욕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과격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 행간과 여러 가지 문체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담화문의 메시지를 분석할 때 좀 더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미 북 간의 그런 다단한 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코로나를 비롯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많은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이걸 읽어야지 욕이 나왔다. 이게 얼마나 원색적이냐. 이런 것을 주목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2인자이기 때문이다.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거 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의 도놈은 막말,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뭐뭐뭐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또 중량감 있고 비중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독자 감상글을 갖다가 이렇게 따옴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을 요 뒤에 숨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6월 15일자 TV조선 보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주방장의 멘트가 충격적이다. 그 주방장의 이름은 오수복입니다로 시작해가지고 13분 동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앵커가 그러거든요. 주방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게 그런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 언급되는 조선의 오늘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방금 최영님이 말씀하신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요. 지금 방송통신위 심의에 따라서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차단한 사이트의 내용을 지금 조선일보가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럼 조선일보 역시도 불법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가장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이낙연 당시 총리가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우한 거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됐다면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정체가 뭐냐라는 당시 네티즌 반응까지 소개를 했던 그런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정보 비판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옴표가 사실 수사학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자신이 편파적인 해석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하기 위한 좀 수사적 전략으로 따옴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따옴표 없으면 이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저는 북한에 대한 격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우리 정보를 폄훼하는데 신난다고 동참하는 것밖에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담화나 자극적 언어를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이런 메시지를 실은 이런 지면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자신의 편파적인 해석이나 프레임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주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따옴표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순히 그 폄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을 얘가 욕해주고 있네. 그러니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해야지 하는데 많이 이야기할 거리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13분씩이나 하거든요. 근데 13분 동안 소화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냉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구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라 전문 요리사로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막 하더라성 그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하는 동안 자막은 밑에서 계속 그분이 한 그 옥류관 뭐 이 욕 있잖아요. 그런 비난성 발언들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하는 뭔가 내용이 있어서 폭파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북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또다시 옥류관 이 발언을 써먹으면서 또다시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렇게 자신이 욕하고 싶은 사람을 대신 욕해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일상에서도 누군가한테 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누가 너 이렇게 욕하더라. 이게 내가 욕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딱 손 안 대고 고파는 거죠. 그래서 최욱 씨가 매일 댓글 읽어주세요. 자, 더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 사망설이 사실 루머로 밝혀진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폭파 다음 날이죠. 종편에서 또다시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연락사무소 폭파를 북측의 통보로 우리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확인도 없이 재생산하기도 했는데 이 이후에 정부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북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이 기사들만 보면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인지 저는 좀 의아해지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장영훈 기자님. 북한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뭐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쨌든 그 언론의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그 코멘트를 받아서 기사화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의 코멘트를 따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 힘든 작업. 그러니까는 평상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 전문가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냥 한 덩어리로서의 북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거기도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북한 전문가가 다 얘기합니다. 뭐 정치 관련 사안이 터지면 정치하다가 경제가 터지면 또 경제 얘기하다가 뭐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어떤 분이 정말 전문가인 건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가려서 코멘트를 따거나 뭐 이런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군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셔서 하시는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과연 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북한 전문가인 건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건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 한국일보에서 뭐 3일 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줬고 그런데 우리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폭파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실제로 뭘 공부하셨는지 봤을 때 과연 북한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분들을 출연시키거나 코멘트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답을 그분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실은 들기도 하죠. 예. 자, 진짜 전문가이신 홍민 실장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찔리더라고요. 근데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그 특히 이제 해외 언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나온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국내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빅터 차, 뭐 수미테리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근데 뭐 이분들이 얼마나 편향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CSIS라고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죠. 여기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고 북한 문제에서는 더더욱 강경한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고, 특히 이제 저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상당 부분 한 3, 4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늘 해와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분이 쓴 책이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불가사의한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적 불신을 좀 갖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협상을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좀 피력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든 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할 때는 상당 부분 북한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인용할 때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닌 분들과 균형 있게 좀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그 기관 때문에 그 시각이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그 관련 기관들이 후원을 받거나 또 어떤 기금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배경적 요소도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대북 오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북한 경제와 국정 기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몇 번 다녀왔거나 핵심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탈북자, 관계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셨거든요. 언론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관련 전문가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좀 의아했던 건, 예를 들어 서울경제에서 6월 16일에 태용호 의원의 발언을 이제 보도해서 제목까지 이렇게 뽑았어요. 물리적 폭파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다음 날 북이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은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잘못 진단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이후에 폭파 이후에 막 보도하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보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좀 없었다. 이것도 아쉽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현지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도 패턴을 보면 지상파 뉴스가 거의 좀 흡사하더라고요. 보면은 폭파 순간 일단 보여주고요, 청와대 반응 싣고 북한군 특이 동향 살펴보고 접경 지역 주민 만나고 개성공단 사장님들 만나보고, 이건 하나의 공식 또는 지침,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겁니까? 뭐 매뉴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기사, 좀 뭐 저희들은 이제 쓰는 쪽인데 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뭐 결국은 반응, 그리고 북한군에는 무슨 일이 없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청와대 반응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 이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제 살피게 되죠. 물론 뭐 만약에 폭파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데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다라는 게 맨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을 좀 부추기거나 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뭐
뭐 방송뿐만 아니라 여기 적시된 방송들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만약에 방송 기자시라면 이 패턴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시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폭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청와대 반응을 살피고 일단. 못 바꾸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정영훈 기자님한테도 어려운 문제군요. 어렵죠. 이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순서를 짤 때 청와대나 뭐 이런 청와대 반응까지는 갈지 모르더라도 조금은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조금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걸 좀 더 부각해 준다든가 그래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고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좀 부각해서 보도하려는 노력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밋밋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욱 씨 공식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유력 정치인들의 다음 어떤 기조라던가 강경 발언이 들어가 이제 이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오세훈 씨가 핵무장론 얘기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받아써서 증폭하고 있고 오 전 시장 본인조차도 미국과 주변 사강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고려 없이 어떤 점에서 정치인들이 홍보의 역할을 하는데 오세훈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고스란히 또 받아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완성이 되는 게 또 언론의 오래된 또 병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홍민 실장님, 사실 뭐 각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북한 문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 해석을 얼마든지 해서 창조성 있게 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깰 수 없겠습니까? 이런 패턴?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이 그 좀 맥락을 읽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뭘 의도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읽고 그 긴 맥락의 호흡 속에서 좀 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뭔가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한 2년 동안에 한 3번의 어떤 골든타임이랄까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부터 해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한미 억행 교류나 대북 제재라 문제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가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한미 공조가 어때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언론이 깊게 또 전문가들이 깊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좀 해답을 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그해 10월 스톡홀름 신무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북한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대미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협상의 문턱도 상당히 높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북미가 좀 더 어려워진다면은 남북 관계가 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안전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좀 제시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 이제 10월에 그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이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남 전략상에서 모종의 큰 변화가 있구나. 감지하고서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이 대응 전략을 꾸미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한미 공조의 틀을 좀 더 벗어나서 우회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강구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3번의 기간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 소위 우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대책을 잘 내놓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어떻든 남측이 나름대로 취해야 될 어떤 그 정책적인 태도라든가 어떤 정책의 추진 체계 그리고 실제 어떤 거기에 들어갈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적절하게 잘 제시하는 과정들이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어떤 호전적인 또는 공세적인 어떤 워딩에 상당히 매몰돼 가지고 적절하게 대책의 부분에서는 거의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균형성들이 상당히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큰 긴 호흡과 또는 어떤 면에서는 대책 중심적으로 뭔가 언론이 보도 방향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보도를 하셨던 장영훈 기자님은 일단은 무엇을 앞자리에 놓아야 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된 건 사실은 평화를 깨는 모양새로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측과 협력하고 북측과 대화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사실 저도 언론 현장에서 기사를 쓰고 후배들이 쓰는 기사를 데스킹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하면 제일 먼저 기자들이 떠올리고 스스로를 제약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제재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보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타미플루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남북 관계에서 조금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2018년 연말에 북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던 타미플루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예. 당시 남북 간에 회담을 했고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독감약을 지원하기로 하고 타미플루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죠. 근데 타미플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굉장히 긴 시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협상을 해서 타미플루 약을 북한에 지원해도 좋다라고 승낙을 받았는데 문제는 정작 타미플루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타미플루를 싣고 들어가는 트럭도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2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2019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더 이상 북측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측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 쪽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지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조금 그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게 우리 국익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남북관계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그 정부가 놓치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언론이 보완을 해서 이런 아젠다를 좀 제시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지금 언론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전쟁 70주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북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핏줄 또 때로는 위협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언론의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지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막 퍼나르고 김여정 그 담화문을 퍼나르는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도 좋다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령 그 미국에서 최고 강경파로 꼽히는 정치인의 발언대로 우리가 북미 관계를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요. 그 관점에 주입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문제잖아요. 북한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만의 관점, 즉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만의 관점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속담 중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이 팩트 사이의 난맥을 읽어서 불구경 싸움꾼처럼 이런 것들을 중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해 당사자 중에 일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믿을 만한 정보와 그리고 해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예, 저는 뭐 굉장히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대남 강경 그 행동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다가 이제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이 보류를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어떻든 언론도 지나치게 이걸 또 자극적으로 보류가 언제 깨질까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막 또 재촉을 한다면은 아마 북한도 상당 부 이런 그 국내적 여론을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언론도 이런 보류 국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영훈 기자님. 예, 일단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가시방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직 언론인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는 제일 앞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방금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한국 언론 전체에 너무 쉽게 빨리 쓰려고 하는 것들만 있고 조금은 길게 긴 호흡을 쉬면서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남북 그 평화라는 이야기, 그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기자분들이 또 방송인들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정파적인 입장에만 매몰되어서 그냥 강경책을 얘기를 하고 그 이후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뭐 7.1 전쟁설 이렇게 하면서 또 불바다, 뭐 우리가 오히려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아님 말고라고 하면서 그냥 강경함을 요구하는 이런 보도는 정말 우리 그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언론인들이 차분하게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영훈 기자님, 홍민 실장님, 최욱 씨,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욱 씨는 먼저 가시죠. 네, 저는 뭐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한 전단지 좀 수거하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